후속 527일째 가방송입니다. 오늘 한국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한국은 여전히 이제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역, 대한문, 그리고 동아면세점, 서울 기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오늘 서울역 국본 대한문 집회, 그리고 일파만파 동아면세점 집회 이렇게 쭉쭉 돌아가지고 왔다가요, 이제 방송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종합적인 얘기들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이제 만났던 많은 태극기 우파들 얘기들 종합해보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3신당 출연 등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요. 태극기 이 집회 나오셔가지고 우파 정당 신당 어떻게 돼가냐,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 물어보면요, 저 머리 아픕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게 접시가 방송 이런 여러가지 이제 평론적인 얘기를 하지만요, 전반적인 그 흐름 다 모릅니다. 제가 얼마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감으로 때려잡고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감으로 때려잡은 게 그래도 좀 타당성 있게 흐르더라고요. 제가 감으로 때려잡은 것 중에서 그렇게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중률 100%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묻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쨌든 오늘 말 그대로 가을 아주 날씨가 좋더라고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요. 말이 살찌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삐쩍삐쩍 마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마침내 지지율이 50%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친정권, 친정부 지향적인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기관인데요. 그런 데서 50%야 떨어졌다 그러면요, 문재인 지금 지지율 제가 볼 때는 한 0.5% 되나? 너무 뻥십니까? 한 0.7% 할까요? 한 1% 할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또 문재인 정권 퇴진,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리던데요. 하나 당부의 말씀은, 오늘 서울역에 갔더니 늘 느끼는 부분들이 뭐지만요, 서울역에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 좋습니다. 우리 어떤 본인들의 이야기하고 싶은 주장을 펼치는 건 좋지만, 거기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빨갱이들을 몰라 라면서요, 그 훈갱 억박지르는 소위 꼰대식의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분들이 있으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분들한테도 좀 이래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집회에 가면 피켓은 많이 들려 있습니다. 현수막은 이래저래 걸려 있는데 유일하게 우파 쪽 진영에 가면요, 거기에 한 주에 어떤 이슈를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단지가 없습니다. 전단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전단지 인쇄하는 데 얼마 안 듭니다. 최근 들어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 인쇄업을 하는 박철의 사장 지금 경기도 금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금단에 새로운 사무실 최고급 인쇄기인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 많이 주문해가지고 그런 거 아끼지 마세요. 그런 거 서는 거 아끼지 마세요. 좀 인쇄를 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올라오는 사람들, 젊은 애들한테 윽박 지르고, 야, 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이거 지금 너희들 눈에 안 보이니? 왜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20초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몰라 젊은이들 이 소리밖에 안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전단지를 나눠주면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혹은 또 KTX를 타든 기차를 타든 간에 연인하고 같이 가다가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읽어보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 지금 집 문제라든지 실업률 문제라든지 너희가 촛불을 들고 뽑아주었던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그럼 좀 신랄한 현실적 얘기를 넣는다 그러면요, 젊은 애들요, 그게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 칩니다. 자꾸 젊은 애들과 고립된 얘기들, 마치 어른이면 그럼 나는 아는데 너희들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물론 이제 그런 열정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입니다. 저는 어디 뭐 예를 들어 좌파들의 집회들, 민노총 집회라든지 좌파들 집회 가면요, 찌라시들이 이런 것들이 전단지 이런 것들이 막 발봉 막 이렇게 수북히 가져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우파 집회 나가면요, 그 전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쇄하는데 얼마 된다고요, 종이요. 박진영 사장 그 견적 뽑아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 되는가. 그 간단한 건데 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글 적는 분들한테 글 좀 적게 하든지 해가지고요. 뭔가 이 문재인 정권에 왜 우리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 수밖에 없는가, 실정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 그나마 좀 야, 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디 집단을 나가도요, 뭐 제가 동아면세점을 가도 그렇고 국본을 가도 그렇고 또 뭐 이 서울역을 가도 그렇고요, 없습니다. 제보고 찍어드리라고요? 제보고요? 찍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또 뭐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찍는데 뭐 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 뭐 맞춤법 틀리고 그러면 골치 아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글도 제대로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을 잘 적고 못 적고 간에 떠나서 각 조직들이 담고 있는 하나의 이슈적인 이슈, 오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국본에 가니까 국본에서는 오늘 뭐 정의용이 어제 뭐 방북特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데, 긴급 성명 내용이 어디 있는지 뭔지 좀 뒤져보면 알아야 될 건데, 우리 언론에서 그걸 받아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 정수행은 뭐 태극기 집회 보면 맨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가지고 까는 사람인가라고 반론할 수 있지만요, 좀 더 열심히 단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깝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발 씻고 있는데 갑자기 JBC 방송 한당 울림이 올라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 주제보다는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황교안, 김진태 플러스 신당 우파 제3의 정당 출연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이야기 팩트는 있습니다. 그럴 될 경우에 대한애국당은 말 그대로 뜻과 실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을 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하면서 첫 방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시작해야만, 좀 까야만 그래도 제대로 까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JBC 애청자 여러분, 뭐 이게 이제 저도 혼자 뭐 일하다 보니까요, 혼자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보력이 있습니다. JBC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JBC는 제 이름의 이니셜일 수 있지만요, 예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JBC 하면요, 정보센터의 이니셜입니다. JBC 정보센터. 뭐 일부 혹자들은 뭐 JTBC 방송 아니냐 그러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쪽 계열사, 중앙일보 계열사에 있을 때 제 아이디가 JBC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BC 자체에 대한 아이디가 제가 이제 뭐 JBC 아이디도 뭐 등록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쨌든 제가 JBC 중앙.co.kr을 썼던 아이디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 방송하고 뭐 또 이래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JBC는 정보센터의 약자일 수도 있고 제 이름의 약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브릿지 뭐 이 저널리스트의 뭐 그런 약자 읽고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하나 이제 이래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만약이 없잖아요. 역사에는 만약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미래에는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 미래.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지만 이제 미래는 만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댓글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김무성이가 지금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아젠다를 던지면서 한번 방송을 해봅시다. 지금 뭐 이 댓글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뭐 다른 얘기 뭐 물어보는데 뭐 이 조원진 대표 음해 공작이니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는 적지 마시고요. 물어보는데 한번 좋습니다. 뭐 폭망할 것이다. 폭망, 파멸, 뭐 폭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 자한당 폭망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방적인 우파들의 하나의 그 가장 그 간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문재인 50% 마침내 붕괴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1년 6개월 만에 50% 붕괴됐습니다. 붕괴된 이유 아시겠죠? 왜 붕괴됐는가? 이 정권 지금 안보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 통해 가지고 올려 하고 있지만 안 될 겁니다. 왜 안 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월급이 꺾이지고 앉아있고 자빠지고 있는데 무슨 놈의 김정은이고 나발이고 아마 그런 생각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환상빛 뭐 남북 경협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이 주 핵심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치권 특히 지금 야당에서의 잠룡들이 잠룡하면 잠놈 아닙니다. 잠룡 숨어 있는 용들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보폭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도 하락이 지금 뚜렷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자맹했던 이 자맹 중에 있던 소위 이제 어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대갈바위를 싹싹 내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병준이 출범한 지 이제 이거 좀 이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처럼 회복된 길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결국은 이 야당의 어떤 차기 대선 잠룡들이 대갈바위를 내밀고 있는 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그 가장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시각은요. 아마도 2020년 예정된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제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2020년 총선 21대 총선입니다. 그때 공천권을 아마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이제 내년에 있을 한국당 이 전당대회는 전체 우파 진영, 보수 우파 진영이 갈라질 수 있는 저력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이 각종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위라는 부분들이 한교안 총리가 전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권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교안 전 총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거물급 인사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노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가장 뭐 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굉장히 이 아주 교활하게 앞을 잘 내다보는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이도 지금 김무성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김무성이가 또 저도 역시 자기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김무성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는 명분도 좋지만요. 결국은 세력 싸움이고 그 세력에 대한 힘의 싸움입니다. 힘의 비축이 돼 있고 특히 김무성이는 아마도 탄핵 어떤 세력들인 문재인 정권하고도 깊숙하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무성이가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최근 들어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그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열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원스텝 밟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잊을 겁니다. 이쯤 된다 그러면 김무성에 대해서 또 이야 김무성이 저 등발 좋고 막 그냥 말도 그냥 뭐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뭐
됐는데 이런 식의 또 이야기하면요 또 막 사람들 또 지지하고 할 것던 느낌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김무성이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들이 이제 글로 기어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김무성의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폭망한다. 폭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이 탄핵 반대 세력들, 자유한국당 내의 탄핵 반대 세력들, 소위 말하자면 친박 세력들, 2020년 21대 공천에서는 받을까 말까요? 줄까 말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멸팽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자들 이제 소위 탄핵 반대 세력들은 늘 이 김무성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번째 반대 탄핵 세력들, 이제 탄핵 세력들, 이 탄핵 반대 세력들 중에서요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김무성에게 이제 김무성이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좀 된다 그러면요 카멜레온 뭡니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에게 이제 충성 맹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이제 좀 이래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들이 공천을 받고 안 받고를 따라서 이 김무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김무성에 대한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공천이 좌지우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정수쌤 지금 김무성이 당대표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지만요. 지금 당권은 김무성이와 김병준 등 세력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정치는 앞서 말했다시피 명분의 논리가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에서는요. 결국은 당권을 장악했던 애들이 저것들 입맛대로 자기들 당 대표를 만들려고 그러지요. 만약에 김무성이가 당 대표가 안 됐다 했을 때 욕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팽당합니다. 그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어떤 김무성이를 당 대표로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탄핵 반대 세력 등이 당을 뛰쳐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바른미래당 중에서 바른정당 출신들은 이제 이들이 뛰쳐놓을 경우는 대거 자한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와중에서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당대표주요. 이 사쿠라 같은 역할을 하는 손학규는 국민의당 출신 애들과 또 정당을 만지작거린 후 민주평화당 혹은 또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것인가 이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치 현실인데 그런데 탄핵 반대 세력들이 이제 김무성이가 당권을 장악했을 경우에 장악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그 구상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어떤 간에 중도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김진태는 어쨌든 태극기 우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문수 역시 이제 중도와 태극기 등이 주축된 제3 등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이 주축이 된 소위 탄대방대 세력들 플러스 이들이 알파가 된 새로운 하나의 우파 신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제 판단인 동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보실 것이고 지금 정치를 좀 이래 볼 줄 아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볼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난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이었습니다. 이날 창당 1주년에 태극기 우파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김진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던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한교안 전 총리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한교안 답
청년을 만나다라는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출판 기념회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거의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어저께는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들하고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 전직 장관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 참석적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탄핵 반대 세력들이 황교안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그래서 뭡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유독 인물이 돋보이는 인물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하고 황교안 총리는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태극기 우파 중에서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김진태 의원은 왜 대한애국당 창당 행사에 불참했을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왜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 출판 기념회는 참석했을까요? 이날 이제 출판 기념회 원유철이, 김정훈이, 유기준, 또 이채익이, 윤상직이, 정종섭이, 또 추경호, 강효상 의원 등이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행사장 입구에는 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보낸 이제 축기, 이 축기가 이제 이게 뭐 축하하는 깃발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황교안 플러스에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 소위 이 지금 정치권들 이런 보험을 지금 하나하나 들지 않겠느냐, 보험을 들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김진태 의원 왜 뭐 이 애국당에는 불참하고 여기에는 참가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일비일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뭐 황교안이니 어떠니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뭐냐면 이런 정치적 지형들이 어떻게 지금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 갔다는 것은 그것은 황교안이하고 향후에 어떤 모종의 합종 연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요 소위 누울 자리, 갈 자리, 잠잘 자리 이건 갈아서 갑니다. 절대적으로 올라와서 가는 게 아니고요. 또 가지 말아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참석을 하는데 가장 지금 현재 이 정치인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황교안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 갈 것인가 예의주시했는데요. 그 김진태 의원은 그냥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근 들어 원로들 중심으로 지금 제3신당 우파 신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부를 찌피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원로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전직 뭐 국회의원이니 전직 장관을 해 가지고요. 이렇쿵 저렇쿵 혼수하지 마세요. 뭐냐? 원로가 되면요. 당신들이 대한민국 보수파의 피를 받아먹고 뜯어먹고 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리게 잘 살았으면 소위 주디는 닫으시고 제가 주디란 표현이 좀 성질나서 그럽니다. 입은 닫으시고 지갑은 여세요. 나이 드신 분들 원로들요. 지갑은 꽁꽁 닫아버리고 소위 입만 열고요. 행세하고 이런 행위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런 하나의 황교안 총리 플러스 이런 김진태 플러스 알파 등등등등 이 과정에 있었어야 어떤 그 힘들을 지금 원로 보수청에서 지금 자칭 거기에 대한 군부를 짚어주고 있다는데요. 그 원로들 중에서 제대로 대한민국 우파의 어떤 정신을 살리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됐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의 반성과 잘못부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원로회에서 이런 군부를 떼고 있다. 지금 원로회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로회가 여기도 원로 저기 원로, 원로의 기준이 어딥니까? 원로의 기준이 나이 70 먹으면 다 원로입니까? 80은 뭡니까? 뭡니까? 거기에 뭐 원로란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젊은 세대들 모아가지고 어디 애들 포함시켜가지고 1+ 만들려 그러는데요. 그런 식의 정치적 꼼수 논리는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쌍팔년도의 어떤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로들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하나의 고민 끝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당신들,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어르신들, 할배들 그러지 마시고 대한애국당에 가서 태극기를 들든지 국본에서 태극기를 들든지 일파만파 태극기를 들든지 아니면 이수진 동상 앞에 세월 앞에 가지고 당신들이 태극기를 들든지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세요. 앉아가 점잖게요. 그럴 힘이 없다 그러면요 집에서 그냥 쉬세요. 며느리가 해주시는 밥 드시고 아니면 우리 사모님께서 해드시는 곰탕 드시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골프 채널이나 보면서 지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행동하지 않는 양심들 이제 와서 올라랍시고요 뒷좀 지고요 내가 무슨 명예 교수님 무엇이었더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 잡는데요. 저보고 원로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원로입니까? 저한테 왜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원로요? 원로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요 대한민국 살길 국민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요. 대한민국 그렇게 종북 좌파들 할 때 잘 먹고 병 따시게 잘 있다가 이 대한민국 이기가 되니까 쑥 빠져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지금 지지도가 팍팍 떨어지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가장 암울해질 때 가장 힘들고 위협적일 때 그때 용기 내가지고 목소리 내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소위 기회주의의 전형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칩시다. 대한민국이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인데요. 그런데 한교안 전 총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튼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지금 이 주변에서는 이런 그 한교안 총리를 중피로 뭉쳐야 된다라는 군불대기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교안 총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아마도 기독교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집회에 많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요.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독교의 정신은 자유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총리가 이제 정치 외형을 이제 뭔가 보폭을 확장할 경우에는 아마도 이 황 총리 중심으로 한 제3의 우파 신당은 결국은 그 영향력은 자유한국당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제3신당 우파 출연 관련해가지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닌 건 뭐냐면 한교안 총리 플러스 혹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탄핵을 지지했던 김무승이, 김성태 등 이제 이런 자들이 결국은 2020년 공천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김무승이는 2020년 자기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탄핵 지지 세력들 나경원 등 플러스 해가지고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들은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천을 못 받으면 결국 이들은 당을
뛰쳐나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 할 것인데 이들이 뛰쳐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기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으로 기어나갔을 경우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플러스 김무성이 플러스 김성태 플러스 뭐 또 여러 이제 어떤 그 뭐 나경원이 등 해가지고요 새로운 정파가 형성될 것인데 그때 정정한 대한민국의 사쿠라 정당이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 왜? 배신자 플러스 사쿠라 플러스 거기에는 어떤 기회주의 플러스 카멜레온 플러스 이런 모든 플러스 알파들 온갖 추악한 정치인들이 그게 다 집합소일 것입니다. 그 집합소는 점점 소멸되면서 마침내 파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쯤 된다 그러면 우리 뭐 제시카 방송 애청자분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정치권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대 야당이 형성이 됩니다. 첫째 그대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탄핵 반대 세력들 주축으로 된 그대 여당, 그리고 이제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한 김무성이 플러스 김성태 플러스 등 하는 그 바른미래당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지금 대한애국당. 그래서 이 소위 2019년 가을, 봄이죠. 봄엔 전국은 이 세 군데로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나 안 가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카드는요, 결국은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탄핵 세력들을 팽시키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이론적 논리, 힘이 아닌 결국 힘의 논리가 징계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무성이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김무성이 자신이 이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당을 사당화시키고 다음에 자기가 대권을 노리겠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은 그 플랜 1, 플랜 B, 플랜 C를 만들고 이런 게 대해서 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황교안을 움직이고 또 황교안을 주축이는 원로회들 또 기독교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우파 신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이 바로 황교안 플러스 김진태 플러스 김문세 플러스 탄핵 반대 세력들이 주축이 된 신당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그럴듯하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한애국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애국당 조를 했을 때 대한애국당은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근데 오늘 서울역 대한애국당 집회에서 조원진 대표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원진 대표 입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김진태 의원 빨리 대한애국당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 달라라고 공식 오늘 이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조원진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요, 이런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 실명을 지명한 상태에서 오늘 빨리 이제 들어와라라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진태 의원 등 이제 한교안 등 뭐 우리가 어떤 세력들과 합해가지고 새로운 제3의 우파 정당이 출연할 경우에는 애국당이 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애국당은 외형 확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적 내부 정립이 아직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각종 터져 놓는 리스크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먹구구 행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이 조직원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이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조원진 대표에 대한 1인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반발적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저래 그럽니다. 최근 들어 지금 뭐 대한애국당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지금 돌발 사태가 나는데 이 문제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세력과 이게 대해서 억울하다는 세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은 결국은 하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매끄럽게 풀어가지 못하는 사항도 있을 거도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애국당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는 마구마구 당원들로 가입했지만 그 당원들에게 어떤 식의 이론과 어떤 식의 이 개념들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부분들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이제 어떤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한미동맹 강화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가입했지만 그런 강령 플러스에 대해서는 또 사람의 어떤 이념적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지형들이 형성이 됩니다. 대한애국당을 들어와서 대한애국당이 들어왔지만 또 대한애국당 내에서도 이쪽 저쪽 이쪽 뭐 이런 식의 하나의 또 편가름이 형성이 되는 게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자식들도 이놈 저놈이 마음에 들듯이요. 다 그런 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에 제가 토론에 참석했을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우리 이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빗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벗이 돼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러울 때 이 존진 대표가 서럽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러울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벗이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회론을 펼쳤습니다. 우회론. 대한애국당의 우회론을 펼치고 그런 우회론 자체는 우리가 소위 조그만 하나의 어떤 실망, 조그만 기대에 저버리더라도 그것을 좀 넘기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당이 지금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잘 안 되고 서로 불만을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불만들이 많이 표출이 되다 보면요. 대한애국당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혼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위 정당이 만약에 정당이 지금 하물며 대한애국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조직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제3신당이 출연했을 경우에는요 아마 그 제3신당에 어떤 대한애국당 내부에 대한 실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로 자리 옮겨 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요 옮겨 타는 경우 이렇습니다. 김무성이가 정치에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바른미래당 갔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이것 자체는 배신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저기 상 봐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쪽 저쪽 가는 거는 배신 아니고 배신의 기준은 뭡니까? 그 똑같은 배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면 배신자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배신하면 배신자 아니라고요? 그 똑같은 배신이에요. 개진도 어찌인 김문수에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뭐 말을 바꿔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 표출할 것이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요, 불만 너무 많아요. 지도자에 대해서 믿음과 신념이 없습니다.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툭 하면 뭐 그냥 불만 표출합니다. 불만 표출해가지고, 소는 언제 키웁니까? 그러면요. 소를 누가 키워야 됩니까? 그냥 막 다 같이 키웁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차피 정당이 발전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을 시스템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거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나은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 상태에 대해서 퇴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당 문방 제빵 닫아야죠. 정당이 뭡니까? 정당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활동하는 집단단체인데 정치하는 집단단체가 내부적으로 맨날 싸우고 헐뜯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 정당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싸운 게 소위 안에서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샌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정당 자체를 전방 문을 닫고 새로운 전방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아주 나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한애국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대한애국당 자체 내부에서 만약 예를 들어 한교안 김진태 플러스 제3신당이 출연됐을 경우에는 그들과 같이 가야 되느냐 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들과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애국당이 이들과 함께 가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대한애국당 플러스 한교안 김진태 플러스 제3우파신당 뭐 지금 가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가정에 대한 예측일 때 그때 이제 대한애국당 내부에서도 야 우리가 그들하고 이제 하나의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부정적인 경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와,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 하면서 안에서 내부적인 상황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은 새로운 진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보는데 결국 이 가정의 극복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푸느냐 못 푸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 있겠죠. 아이고 정선생 지금 뭐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왜 정선생님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지만요. 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만약이라는 가정을 설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정치에 대해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안 일어나면요 좋겠지만요. 그런 일어날 가능성 0.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당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저는 그래 봅니다.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만 해도 머리입니다. 머리만 있으면요 조직 그냥 굴러갑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눈이 시퍼렇게 떨어뜨고 앉아 있는데요. 어느 어떤 사람이 이재용이가 거기서 아이고 뭐 신당 만드는데 잘디 하십시오 해가지고 돈 팍팍 내겠습니까? 천만에게도 심장을 못 냅니다. 그럼 누가 내겠습니까? 돈은요. 돈이 뭐 정당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그다음 선거 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뭐 태극기 집회 세력들한테 가가지고 또 10,000원씩 20,000원씩 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만입니다. 바로 자금이 관건일 겁니다. 조직적 부분들도 관건이시고 자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신당에 대한 창당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조직적인 한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 그야 말 그대로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금 문재인 정권 성적표 최악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지금 그 보수파의 신당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 세력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나와가지고 강령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무슨 강령을 채택할 것인가. 그 강령은 솔직히 말하자면요, 지금 대한애국당의 강령들, 자유, 민주시장 경제와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종북좌파 쓰레기 척결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 문제가 이 강령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 플러스 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요, 헌법 취소 정신, 이 정신이 아마도 이 강령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강령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대한애국당과 지금 제3의 우파 신당은요 붕어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에서 신당과 대한애국당이 통합 논리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비로소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우파 시민단체 세력과 대한애국당과 통합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대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통합이라는 말은 이때 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대 당과 소위 통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반통합 통합의 논리가 펼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당과 당이 될 때 합당 여부 같이 서로 합당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 합당과 통합의 논리는 같으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대한애국당 내에서 앞서 말했듯이 통합과 반통합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정치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는 쪽수, 여론조사 등입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많다 그러면요. 결국 보수파 언론은 대한애국당이 흡수 통합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그래 큽니다. 제목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고요? 저는 만약에 예측한다 그러면요. 저는 절대적으로 대한애국당은 통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는 반통합 반대 세력들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정당인데 그런 세력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만약에 통합의 논리를 간다 그러면 2년 내로 대한애국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당 2년 내로 천하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신당과 만약에 신당이 출연됐을 경우에는 대한애국당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당장 2020년 총선이 걸려 있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반문재인을 위한 정책적 연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0년 총선에서 신당과 대한애국당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합공천을 하면서 아마도 그 연합공천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대한애국당이 후보를 내는 데는 뭐 예를 들어 제3신당 우파가 후보를 내지 않고 또
제3 우파 신당이 내는 지역에는 대한애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지원해주는 그런 연대를 형성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너무 많이 멀리 나갔다고요. 너무 이 추측이 굉장히 시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흐름대로 정치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대한애국당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금 당장 올해 안으로 당원 100만 명을 만드십시오. 그 100만 명의 힘의 논리는요, 결국은 황교안이라든지 김진태라든지 김문수라든지 이런 하나의 정치인들이 대한애국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논리입니다. 점심가 방송이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대한애국당을 지지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것인가, 정당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한민국 우파 인사들, 리더들, 전문 집단들 커밍아웃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커밍아웃 운동에 동참한 자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 놓은 분들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이는 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판 속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계산기들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회주의 우파, 그리고 기레기 우파, 통큰 우파, 그리고 박쥐 같은 우파, 또 사이비 우파, 또 이장주의 우파, 또 이런 우파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전 포인트, 이런 관전 포인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비준, 이 국회 김정은가에 4.17 관련해가지고 이걸 국회가 비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리에 대해서 애국가, 매국가의 관계에 된 사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은 매국과 애국을 바라보는 기준도 있고요. 또 이 속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계산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식의 그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관전 포인트, 그 관전 포인트를 보고 나서 평가하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냉수하고 관전 포인트에 대해 지지하는 것 역시 우리 애청자들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도 붕괴되면서 50% 붕괴되면서요, 아주 그냥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파들 지금 아주 짝짓기 혹은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시즌2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